제가 들려드릴 140번째 소설은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16번째 했던 객지와 82번째 했던 오래된 정원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황석영이 대표작일 뿐 아니라 한국 단편 문학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석영은 민중작가, 저항의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그건 황석영의 본질이고요. 그가 왜 황석영인지를 말해주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들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낭만과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그는 아름다운 글을 쓸 줄 아는 작가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훼손하지 않고 작품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황석영은 노동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 외침, 석정남의 불타는 눈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또 황석영의 객지, 이런 것들은 노동문학의 대표적 작품인데요. 산포 가는 길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현장을 떠나서도 발붙일 곳 없는 현실을 살아내는 노동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고적한 향기가 내내 떠나질 않습니다. 산길, 시골, 기차역, 주점,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리운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고요. 여기서의 산포는 가상의 지명이라서 공간은 국토의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0살 정도 된 영달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했어요. 4달 전 이곳에 왔을 때는 한창 추수철이었고 공사는 막판이었어요. 곧 겨울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사는 중단되었다가 봄이 되어야 다시 시작될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머물렀어요. 겨울이 되었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고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영달은 동네 밥집 주인인 청주댁과 어울려 있다가 청주댁의 남편에게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어요. 청주댁이 매를 맞는 사이에 숨어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길을 나서니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새벽의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드러나는 벌판은 황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정씨를 만났어요. 정씨는 35살쯤 되어 보이고 키가 큰 남자로 그들은 서로 낯이 익었습니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었을 것이었어요. 정씨는 산포로 간다고 했습니다. 산포가 고향이라고 했어요.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달은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로 갈지 확실치 않았지만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던 영달은 도중에 헤어지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어요. 그는 정씨에게 월출리까지는 같은 방향이니 일단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영달은 신세한탄을 좀 했어요. 이런 겨울은 처음이고 작년 이맘땐 월 3,000원짜리 방에서 작부와 살림도 하고 괜찮았다고, 그러나 지금은 엄동설안에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정씨는 자기는 습관이 되어나서 이 겨울이고 저 겨울이고 이젠 상관없어졌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영달은 추위에 떨었지만 정씨는 차림새가 든든했고 혈색도 건강해 보여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차감기 기술을 갖고 있는 영달은 기술만 있으면 어딜 가도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정씨는 자기도 목공과 용접과 구두, 수선까지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 걸 어디 가서 배웠냐고 묻자 정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큰 집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교도소에 다녀왔는지는 말하지 않은 채 정씨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걷기만 했어요. 정씨는 산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남쪽 끝에 있는 먼 곳,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고 지금은 가봤자 아는 이도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산포는 아름다운 섬이고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고 바다로 나가면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딱히 갈 데가 없는 영달은 자기도 그곳에 가서 말뚝박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넜고 산등성에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마을엔 교회 종탑도 보였고 학교도 있었고 군부대도 보였습니다. 읍내로 들어서자 다과점, 극장, 다방, 당구장, 만물상, 주점도 있었어요.
그들은 아침을 파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간밤에 도망친 술집 색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반반한 백화라는 아가씨로 군인들이 백화라면 군화를 팔아서까지 술을 마실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백화 덕에 술집은 호황이었지만 최근 들어 아프다는 핑계로 일선도 안 거들고 손님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간밤에 도망을 친 거였어요. 보통 술집 작부로 6개월이면 그 바닥에서 진이 다 빠질 때도 됐고 차만 신참을 뽑을 때가 된 거였지만 백화는 5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떼먹고 가버린 게 주인의 복장을 터지게 한 거였어요. 주인은 백화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놓았어요. 식사를 마친 영달래에게도 22살쯤 되고 긴 머리에 외는 쌍꺼풀인 백화를 잡아오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영달은 술집 아가씨 이야기를 듣자 작년 이맘때 대전에서 같이 살던 옥자를 생각했어요. 옥자는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봄이 되어 영달이 실직하자 돈 모으면 다시 만나 살자는 약속을 하고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났어요. 영달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동안 옥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라고 무심하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월출에 가면 탈 것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60리를 걸어가야 했어요. 마을을 지날 때쯤 한방눈이 쏟아졌어요. 새끼줄로 간발을 치고 노변의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한 병씩 마시자 속이 뜨끈해져서 한결 걷기가 수월했어요. 다시 걷다가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긴 머리에 외는 쌍꺼풀. 그 여자는 바로 술집에서 도망쳤다는 백화였어요. 주인 아줌마가 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자 그녀는 야무지고 대차게 말했어요. 이래봬도 인천 노랑집, 대구 자갈마당, 포항, 진해, 부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고 모처럼 몇 달 시골에서 조용히 수양하던 참이었다고 자기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다고 일장 연설을 했어요. 정씨는 웃음을 참았고 영달은 기가 질린 듯 멋쩍게 우리도 치사한 짓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화는 집 떠난 지 3년이 넘었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연스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밤마다 내일 아침은 고향으로 출발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뿐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작정하고 고향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결국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젠 술도 지겹고 밤이 오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어디 절이나 들어가 여승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화륙의 사랑이란 돈 놓고 돈 먹기 외에 다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방 속에 있는 속치마, 하도 빨아서 빛이 바래고 재봉실이 너덜너덜한 속치마가 꼭 자기 신세 같다고 했어요. 18에 가출해서 쓰리게 당한 일이 많았던지 22살밖에 되지 않았으면서도 30이 훨씬 넘어 보였어요. 소매가 해진 헌 코트에 낡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비탈길을 걸을 땐 신발 때문에 정씨와 영달이 양쪽에서 잡아주어야 했어요. 영달이 그녀 때문에 늦어지는 걸 투덜거리면서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시느라고 하자 백화는 고무실 살 돈이 어디 있냐고 둘이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백화의 앙칼진 입담에 둘은 그냥 웃었고 그들은 계속 동행했어요. 중간에 있는 마을에 들어섰고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있었어요. 영달은 마을에서 뭐 좀 얻어먹자고 했고 백화는 밥보다 뜨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정씨는 괜히 지체하지 말고 감천까지 나가면 하숙도 있고 타고 갈 기차도 있으니 그냥 가자고 했어요. 적막한 산골 마을을 그냥 지나는데 길가에 퇴락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졌고 토담도 반쯤 무너진 누군가 살다가 떠나버린 폐가였어요. 그들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불을 피우고 신발을 말리고 잠시 몸을 뉘었어요. 따뜻한 불이 있으니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듯함을 느꼈어요. 영달은 눈물을 흘려가며 불을 피웠고 그걸 본 백화는 그가 괜찮은 사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나른해지자 백화는 예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집을 나와 처음 간 곳은 부산에 있는 갈매기집이었다고 했어요. 일자리를 구했는데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풀린 거였죠. 그 지역엔 군대 감옥이 있었고 군인 죄수들은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러 마을로 내려왔어요.
죄수라고는 해도 출감이 멀지 않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죄수들을 경원하지는 않았어요. 백화는 담배를 사서 얼굴이 해사하고 어려배는 죄수의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정이 들자 음식을 만들어 면회도 갔습니다. 옥바라지 2달 만에 병사는 출감했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백화를 만나러 왔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전속지로 떠났어요. 그렇게 8사람을 옥바라지 했지만 군인들은 하룻밤을 지내면 다들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느라고 그녀는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사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삭막한 3년의 시간 중에서 그때만큼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도 없었어요.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다녔어요. 백화의 말이 끝나자 정 씨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백화는 고향에 가면 이제 와서 시집은 못 갈 것 같고 동생들이 많으니 틀어박혀 농사나 거둘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길을 나섰을 때는 어두워져 있었고 자꾸 뒤로 처지던 백화는 눈속이 고랑에 빠져버렸어요. 발을 삐었는지 신음소리를 냈고 영달이 백화를 들쳐업었습니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고 영달은 그녀의 쇠약한 육신이 가여우면서 대전에서 살던 옥자 생각이 나 눈시울이 화끈했습니다.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장터에서 파시르떡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가는 방향을 묻자 백화는 전라선 쪽이라고 했고 지나가는 군용차를 얻어 타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2사람에게 자기 고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일자리도 추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정 씨는 영달을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내보기에 좋은 여자 같으니 그녀와 함께 가라고 했어요. 그는 영달과 백화가 서로에게 마음에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달은 자신은 아직 뜨내기를 면할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영달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백화를 먼저 보내주자고 했어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삶은 달걀을 샀어요. 그걸 백화에게 쥐어주고 우린 삼포로 갈 곳이니 먼저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표와 빵을 받아든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어요. 그녀는 개찰구로 가다가 돌아서서 자신의 이름은 백화가 아니라 이점례라고 2사람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후 기차에 올랐습니다. 둘은 대합실 나무 의자에 기대서 1시간가량 잤습니다. 기차는 연착이었어요. 역에는 밤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 옆에 한 노인이 있었고 노인은 삼포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삼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정 씨가 알기에 고향 삼포는 객지 사람이 가서 일할 게 없는 곳이었어요. 고기를 잡거나 감자 농사가 고작인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10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는 말에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삼포는 지금 육지가 되었다고 바다에 방뚝을 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나르고 있다고 거기에다가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나룻배는커녕 맨 천지가 공사판이고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으며 시장까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찾아가는 고향이 정 씨에게는 이제 낯선 곳이 되어 있었어요. 영달은 거기서 공사판 일을 하면 되겠다고 좋아했지만 정 씨는 돌아가는 게 점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전 마음의 정처를 잃었고 영달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차에 올랐고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앞으로의 세월도 다를 생판 남인 3사람의 동행. 그들은 쉬 갈 수 없었던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마저도 영달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아마도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죄와 벌의 경계에서 누군가의 핑계이거나 누군가의 인색함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향에 간들 곧 다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백화는 완전한 귀향의 형태가 아니었고요. 정 씨의 삼포는 이미 예전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달은 백화와의 동행을 거부했어요. 그는 가난 때문에 옥자와 헤어졌고 사랑도 가난 앞에서는 사치라는 걸 이미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벅차고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오늘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는 인생. 현실이 힘들수록 필요한 건 이상향 같은 걸 겁니다. 그게 고향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불가능한 희망이든 하나쯤은 마음속에 갖고 있게 되는데요. 삼포는 작가가 만든 관념의 공간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정 씨의 고향 삼포는 이미 변했고요. 그가 돌아갈 곳은 없어졌어요. 현실에서의 탈피와 저항이 삼포라는 곳으로 귀결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현실 도피가 허망한 계획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가더라도 노동 현장에 포함될 거고요. 고된 시간 속에서 공사장의 부조리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소설을 읽으면 모든 걸 접어두고 우선은 동행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달은 황량한 겨울 벌판을 혼자 가는 게 두려워서 정씨와의 동행을 제안했고요. 백화는 세상의 서러움을 지독히 겪고 나서 모처럼 만난 인간미 풍기는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외로움, 두려움, 동행은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나눠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정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동행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인심이라는 게 없다는 걸 자꾸 말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이들이 앞날이 희망적이지는 않아도 마음 한켠에 남는 게 있어요. 차표와 빵을 받아들고 붉어지던 백화의 눈시울, 삼포가 변했다는 걸 알면서도 기차에 오른 영달과 정씨, 그리고 눈발이 날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기차. 삼포가 현실이 지명이든 관념의 공간이든 삼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우리는 같이 떠날 누군가와 어딘가의 목적지가 몹시도 그리운, 아마도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